이어서 마지막으로 묻겠어. 고기가 요만큼 남았어. 냉면은 없어. 냉면을 더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아, 너야 한참 먹을 때인데 먹으려면 더 먹어야지. 많이 또 바뀌었네. 많이 또 바뀌었어. 알았어. 자, 드셔보셔.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응. 뜨거울 수 있어. 살살. 뜨겁지? 맛은 어때? 딱 맞는데 달다. 딱 맞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올해 98 되신 제 어머니는 여전히 냉면을 좋아하시고, 또 내가 더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든 한 숟갈 더 먹어주기를 바라시죠. 입맛에 딱 맞는 커피 한 잔도 즐기실 줄 아는 아주 멋쟁이입니다. 그 입맛은 아마 제가 제일 잘 맞출 거고요. 가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죠. 엄마처럼 이토록 오랜 세월을 버텨낸 사람은 아직도 딸의 식사를 걱정하고 여전히 삶의 소소한 기쁨을 미루지 않고 누리고 계신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 귀에 꽂힌 구절이 있었어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울컥했죠. 처음에는 문장이 예뻐서 좋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예뻤던지 문장이 사람이었다면 껴안고 싶은 기분까지 들었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설명할,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설명할 적절한 언어를 찾고 있었는데, 이 문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제 안에 있었던 문장 같았거든요. 고요한 수면 위에 끝없이 내리는 빗줄기, 그 비를 품어내도 더 젖을 수 없는 바다. 이미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젖는다는 감각조차 의미 없는 존재. 그 문장은 어느 순간 제 어떤 내면과 맞닿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 대신 나를 정말 잘 설명해줬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표현한 문장이라는 거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줄 알았어.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면 정말 그랬을 거다. 노인이 고요히 물살을 가르고 긴 침묵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어떤 날은 포기할 줄도 알고 어떤 날은 다시 바다로 나아갈 줄도 아는 그런 노인, 마치 우리 엄마 같은 그런 존재라면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말했을 것 같단 말이죠. 문장의 깊이와 무게, 그리고 여운, 이건 누가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바로 꽂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노인과 바다 그 어디에도 그 문장은 없다는 거죠. 노인이 말한 적도 없고 해밍웨이가 말한 적도 없고 해밍웨이가 쓴 적도 없는 그 문장은 단지 누군가의 감상이었을 거고, 작품에서 만든 인상 혹은 헷갈린 기억이 만든 허상이었던 거죠. 제가 챗 GPT까지 동원해서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실은 문학적 착각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말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문장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말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노인과 바다에서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장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문장이 가진 착각의 여백이 지금의 나에게 더 필요한 무언가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 말이라는 건 사실보다 더 많은 걸 품고 있는지도 몰라. 누가 했느냐보다 그 말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말을 좀 조심스럽게 배워왔어요.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2-3-4번 되뇌었고, 말의 길이나 색이, 방향에 대해 생각도 했어요. 그건 저의 성격이라기보다 제가 자라온 방식,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말에 대한 태도 때문일 겁니다. 제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무뚝뚝함은 말의 가벼움을 경계하고 계셨던 그런 결과였죠. 불필요한 말은 남발하지 않으셨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제게 자주 하신 말이 있는데, 넌 능력이 뛰어난 아이다. 정말 이 말을 듣고 기뻤죠. 어린 마음에 그 말은 칭찬으로만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능력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능력이 너의 결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건 거의 경고에 가까운 말 아니었을까요? 너보다 느린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같이 일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그건 결국 너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왜 나는 더 잘해야 한다고 배우면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까지 같이 들어야 되는 걸까? 나는 잘하려고 애쓰는 중인데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 아버지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풀어주셨죠. 그래서 말을 아껴야 한다. 말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해라.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할 때는 그 사람 마음에 상처는 주지 않게 말해라. 정말 저는 그 말을 나이 60이 넘도록 곱씹으면서 제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됐죠. 어느 날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일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냉정한 판단이었거든요. 우리 구성원 전체를 생각한 저는 실용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감정 없이 그 말을 했고 잘 전달이 됐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제 말을 듣고 크게 좌절했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렸죠. 정말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말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우리 전체의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잘하면서 열심히 하자. 이게 틀린 말인가요? 논리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이 한두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상처가 되었을까? 그때 아버지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되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눌렀습니다. 맞는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다. 나는 사실을 전달한 건 맞지만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감정의 골은 보지 못했다. 말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런 아버지의 말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임의 자리에 설수록 더 무겁게 다가온 거죠. 특히 결정과 방향을 판단해야 되는 순간 말은 칼처럼 날이 서 있고 저는 그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쥐고만 있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해는 생깁니다. 말을 줄여도 생기고 말을 아껴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뭔가를 결정할 때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이 말엔 여러분 생각해 봐 주세요. 어떤 비난도 특정인에 대한 평가도 담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최대한 중립적이고 조율적인 표현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회의 때 그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딴 건 왜 올렸냐? 입이나 다물지 그러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요즘 되게 위축돼 있어요. 일도 못하겠다고 그러고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어투로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가 말하는 말의 맥락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그 말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을까? 처음엔 억울했죠. 나중엔 참담했고요. 그 말을 전달한 사람도 듣고 오해한 사람도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각자의 해석이 있었고 그 해석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저에게 돌아온 것뿐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회의 전에도 회의 중에도 회의 후에도 늘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복기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금방 한 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건 아닌가? 저 사람 저 표정은 내 말이 거슬렸다는 의미인가? 내가 좀 더 말의 구조를 부드럽게 했어야 됐나? 내 의도가 잘 전달되었을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말을 한다는 건 늘 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한 말보다 내가 한 말이란 것처럼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 이게 실제로 세상에서 유통되는 제 말이라는 거죠. 기억은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은 그 말을 진짜로 했냐 안 했냐는 사실 여부보다는 그 말이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되고 또 그럴수록 말하지 않은 저는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말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는 침묵이 대신 오지요. 그러니까 그 침묵은 언제나 더 많은 해석을 불러오더라고요. 나는 말을 아껴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보고 겸손하게 말을 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절제 있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또 제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의 중에도 제가 말하면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저 없이 뒤에서 다시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희한하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아니면 너무 침묵을 지켰나?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인데요. 제 말에 영이 안 선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 안 선다는 거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뭐 말빨이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이상하다 진짜. 오늘 내가 블루베리를 시켰는데 말에 영이 선다는 건 그 말에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책임을 맡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어왔고 작은 팀부터 큰 예산이 걸린 기획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책상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좀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인 편이거든요.
밤샘 회의하고 출근하고 자료를 직접 만들고 짐도 옮기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한마디에 반응을 합니다. 그 말은 지시가 아니고 제안처럼 들리고 저의 요구가 아니라 블루베리가 있어야 같이 좋은데. 동행하는 사람의 어떤 주고받는 대화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바로 영이 섰다는 거죠. 그런데 한 5, 6개월 전부터 사실 저는 너무 지쳤고 일정도 겹치고 프로젝트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자료만 검토하고 말로만 방향을 제시했죠.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밥도 다 됐네.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회의에서 하거나 방향을 정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거 좀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되묻거나 그러면 그 되묻는 말에 저는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하니까 더 길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직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영이 서지 않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영이 서지 않는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논리는 있지만 진심이 없고 말에 무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울림이 없게 되는 거죠. 진짜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함께한 시간 속에서 길러진다는 거죠. 말을 조심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터나 관계 밖에서만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말은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 상처를 남기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왜 결혼했겠어요?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견뎌왔고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데에는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제 마음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로도 감정을 읽고 말을 시작하는 접두 하나만 들어도 지금 어떤 상태겠다. 금방 알죠. 그래서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상처가 될 말은 아예 꺼내지를 않죠. 남편과 저는 둘 다 돌직구형이에요. 그 점이 서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일에도 정면으로 부딪히게 만들죠. 그래서 점점 말이 줄었을지도 몰라요. 필요한 말만 상처나지 않은 말만 하고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을 아끼다 보면 정작 해야 할 말까지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생각과 하루를 낱낱이 알 필요는 없다고 믿어요. 알 수 없기도 하고 굳이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족끼리 어느 정도 사랑하고 어느 정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 말 아끼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딸이 며칠 야근을 하고 지쳐서 돌아왔어요. 저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문 여는 소리만 들렸죠. 현관문이. 딸은 조용히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했죠. 얼마나 딸이 피곤했을지 말할 기운조차 없었을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하죠. 딸을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운하긴 하죠. 밥하고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말들이 정작 나에게는 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말을 아끼고 딸도 말을 아끼고 남편도 말을 아끼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말을 터놓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말을 아끼는 것과 말을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매우 방송을 안 해도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 가족은 너무 말이 많은 건 탈이에요.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떤 말을 안 하면 크게 서운하다는 거죠. 제가 깨닫는 건 이런 겁니다. 말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혼자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은 외롭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스스로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도착한 곳은 제가 의도한 방향과 전혀 다른 곳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말을 한다는 건 내 안의 생각을 바깥으로 꺼내서 세상에 내어놓는 일인데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그 말은 제게 아닌 거죠. 듣는 사람의 감정, 경험, 기대, 기분, 상처, 상황, 태도 수없이 많은 것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다시 가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말은 칼이 돼서 되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돌아오는 말을 제가 들을 때에는 저거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따뜻하게 말하려고 했고 배려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했는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날카롭게 들렸을까? 혹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정도로 의미 있었던 말을 했었나? 나는 진심을 다한 것도 아닌데. 이런 순간이 오면 말이라는 건 정말 의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살아서 숨쉬는 생명체 같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은 잘못 오해되고 아니면 확대 해석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말을 이렇게 전달돼서 다시 오는 거지? 나는 왜 이런 말투를 가졌을까? 나는 왜 자꾸 오해받는 말을 한 건가? 왜 내 말은 자꾸 오해를 받을까? 이 물음들은 끝없이 이어지고 결국은 제 자신을 고립시키는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조심해야 돼.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돌아다니잖아. 말을 줄여야 되겠다. 말을 삼켜요. 말을 미뤄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사람은 스스로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존재가 흐려지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하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손짓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는 감정을 전할 수 있습니까? 침묵을 선택하면 그 침묵 속에 제 자신이 묻히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은 말로 존재를 증명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내 존재는 존재하죠. 저는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죠.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한 말이 왜곡될 수 있어도 결국 저는 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저의 말이 어떤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해밍웨이가 말한 적도 없고 소설 속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한국에서만 떠돌던 오해에서 비롯된 문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이 말은 저를 위로합니다. 그 어떤 말에도 휘청이지 않고 이미 충분히 젖어 있어서 비조차도 더 이상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람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제가 되고 싶었던 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저는 이 문장을 빌려서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날 그 말 사실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남의 얘기 너무 오래 마음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얘기는 사실 누군가 저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 이야기, 제 말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였습니다.